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2 딸아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누군가 너를 시기한다는 건 그만큼 베풀 게 많다는 뜻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보다 잘 될까봐 항상 불안했어. 영화 마이블랙 미니 드레스에서 수지가 혜지에게 던진 말이다. 영화의 내 주인공 수지, 혜지, 미니, 유미는 같은 대학교 연극영화과 동기들로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붙어 다닌 단짝 친구들이다. 졸업만 하면 창창한 앞날이 펼쳐질 거라던 기대와 달리 취업은 실패하고 집안 사정은 기울고 연애도 꼬여만 간다. 그러던 중 혜지가 갑자기 잘나가는 신인 배우가 되자 그들의 우정엔 묘한 기류가 흐른다. 새 친구들은 아무도 혜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는다. 딸아, 너도 한 번쯤 수지 같은 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 같다. 있을 것이다.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공부하던 친구가 갑자기 나보다 훨씬 잘 나가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시기심 말이다. 다른 것보다 비슷한 게 많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부러움을 받는 자리로 올라서는 걸 볼 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한켠에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친구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고 그의 자리를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더 괴로운 사실은 친구를 미워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시기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시기심은 내가 갖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 재력, 미모, 학벌, 장점, 업적, 평판, 행운 등 시기심을 일으키는 대상은 너무나 많다. 심지어 내 자동차가 있는 차선은 막혀 있는데 옆 차선의 차가 나보다 더 빨리 갈 때, 지하철에서 나보다 늦게 탄 사람이 먼저 자리에 앉을 때 화가 치민다면 그것도 시기심에 속하리라. 그러니 살면서 시기심을 피할 가능성은 제로다. 누구든 시기심이란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백만장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잉글랜드와 결혼했다고 한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 이웃 나라 스페인과 프랑스에 뒤지고 있던 영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럽 제1위 국가로 만들었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도약 발전시킴으로써 지난 1000년간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혔다. 이런 여왕도 시기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의 매력에 당할 수 없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누가 더 키가 크죠? 제가 더 아름답지 않나요? 라며 메리와 아름다움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메리가 있는 한 자신은 이순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힘들어했다고 한다. 누구도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고약한 건 시기심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못된 모습을 더 잘 드러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 2세나 유명 탤런트보다 나보다 월급이 조금 더 오른 친구, 성형으로 조금 더 예뻐진 동료, 좋은데 취직한 사촌에게 더 큰 시기심을 느낀다. 나도 곧 따라잡을 수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데 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운이 좋았던 거야 하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저 자리에선 그들을 깎아내린다. 그래서 단짝 친구나 동창생들이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기심은 나보다 잘난 사람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나보다 여러 면에서 못했던 친구가 점점 간격을 좁혀올 때 불쾌해지는 감정이 생기는데 이를 간격 시기심이라고 한다. 나와 친구 사이를 구분해주던 성적, 외모, 직업 같은 요소가 사라지거나 간격이 점점 좁아질 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는 동안 정지해 있는 사람은 시기심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라고 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대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빼앗고 파괴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을 파멸에 이르려는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과도한 시기심은 대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함으로써 공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기심에 휩싸인 사람들이 자신의 질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의가 없어서, 건방져서,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대면서도 끝내 부럽기 때문이라는 속마음은 꼭꼭 감춘다. 사실 시기심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그보다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 상대 모두 파괴의 소용돌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시기심이든 이 든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기심을 다루는 현명한 방법. 시기심에 시달린다는 건 내가 꼭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시기심은 가면을 쓰고 있어 처음에는 내가 그의 어떤 점을 부러워하는지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찬찬히 따져보면 내가 왜 그에게 시기심을 느끼는지를 알아챌 수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욕심내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시기심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도글의 심리학자 롤프 하우블은 시기심이라는 저서에서 시기심을 다루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방법은 파괴적인 것이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러워하는 자의 꼬락서니를 눈뜨고 못 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신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잘못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방법은 건설적인 것이다. 시기하는 대상이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자신도 똑같이 갖는 것을 목표로 노력한다. 이때 시기심은 자신에게 자극이 된다. 시기심이 타인이나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이처럼 건설적인 자아를 만드는 동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왜 항상 잘된 이야기는 남의 얘기지? 다른 사람은 쉽게 사는데 왜 나만 지질이 궁상인 걸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능, 기회, 인맥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어쩌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얻고자 무엇을 포기했느냐고. 프랑스의 소설가 르나르는 게으름에 대한 하늘의 보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요, 다른 하나는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한 옆 사람의 성공이다 라고 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시기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이라도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선망하는 사람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 멋져 보이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무대에서는 프리마돈나지만 무대 뒤에 가면 우리와 비슷한 일상이 기다릴 뿐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이 있다는 걸 안다면 시기심의 맹렬한 기세도 한풀 꺾일 것이다. 따라 누군가 너를 시기한다면 시기심에 휩싸여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시기심을 받는 것 또한 너무 힘든 일이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나의 흠을 찾아내려고 일거수일투족 살피고 있는데 그 앞에 서야 하는 기분을. 시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자면 상대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나 싶어 억울할 수도 있다. 게다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오히려 시기심에 더 불을 지핀 경우도 많다. 학창시절 예쁜 외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자라거나 중성적인 이미지를 고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시기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만든 것이다. 그래야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으니까. 따라 누군가 너를 시기해서 물어뜯으려고 하면 억울하고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시기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기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며 그만큼 베풀 게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책임은 있다. 욕망의 대상을 먼저 획득한 자는 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게 가진 자의 윤리이며 우리는 그걸 배려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의 질투를 받을 만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말을 하도록 해라.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먼저 가졌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랑의 뉘앙스가 튀어나온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대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은 정말로 가깝고 너를 아끼는 사람에게만 표현하도록 해라. 내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는 유독 사람들의 관심과 호의를 받는 한 여성이 있다. 특별히 아름답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며 겸손하다. 똑 부러지는 성격의 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그녀였지만 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자기 재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낮추면서도 보이지 않게 상황을 장악할 줄 아는 영리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여자들이 그녀와 같은 현명한 겸손함을 가진다면 시기심에 휘둘려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다. 시기심도 버릇이다. 이 버릇을 고치려면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누구든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고 행복하면 타인을 더 이상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일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따라 네가 즐겁고 네가 행복해지는 일을 더 많이 하렴. 그러면 시기심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전화했었는데 안 받더라. 많이 바빴니?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걸 몰랐어, 엄마. 미안. 딸아, 가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 정말로 휴대전화가 꺼져 있던 때도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혼자 있고 싶어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괜히 걱정할까 봐 휴대전화 핑계를 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너를 내버려 두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다 보면 네가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말했지. 엄마, 저녁 때 시간 돼?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정작 그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나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일 때면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온다. 외부로만 치닫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봐달라는 음성이다. 심리학자 앤서니 스톤은 우리네 인생은 두 가지 상반되는 충동이 늘 함께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고독을 통해 자기 본연으로 돌아가려는 충동이다.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충동 모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욕망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는 것 같다. 사회생활은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사회생활에만 몰두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고갈되어 버린다. 우리 안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면 세계가 있다. 여성 운동가 엘리자베스 스탠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내적 존재는 어떤 남자의 눈이나 손길도 어떤 천사의 눈이나 손길도 꿰뚫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즉 내가 그것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버려진 논밭처럼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는 쉼없이 바쁘게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휴식을 바라게 된다. 바쁜 일만 끝나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지. 그동안 못 본 드라마도 몰아서 볼 거야. 쌓아둔 책도 읽어야지.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릴 거야.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다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함께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꿈꾸기도 한다. 분주한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스스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즐거운 마음도 잠시, 익숙한 불안이 슬금슬금 다가온다. 그동안 미뤄온 영어 공부도 해야 할 것 같고 운동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학원도 다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다이어리를 꺼내 시간을 쪼개고 계획을 세우고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하고 쇼핑을 한다. 이처럼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갈구하지만 혼자 있는 법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막상 혼자 있게 되면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는 동안에도 나 자신을 만나려 하기보다 또 다시 무언가를 하려 든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나 외로움과 연결시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버드 종교 철학자 폴 틸리이에 따르면 외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혼자 있는 고통은 론리리스라면 혼자 있는 즐거움은 솔리튜드다. 둘 다 고독이라고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솔리튜드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가꾸어 보다 창조적인 상태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다.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콧은 아이의 존재를 존중하고 감정의 주파수에 맞추어 적절히 반응해주는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아이는 혼자임을 견뎌내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은 관계를 맺는 능력만큼이나 성숙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 혼자임을 수용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강화시킨다. 혼자임을 기꺼이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진정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만이 타인을 파괴하지 않고 질식시키지 않는 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가끔은 삐삐처럼 살아보라. 딸아,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여러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지만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아이 때문에 마음을 다친 엄마. 남자친구에게 헌신했지만 버림받아 상처 입은 여대생.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지만 퇴직 후 갈 길을 잃어버린 중년 남성까지. 이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모두 달랐지만 그 원인은 같았다. 자기 내면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내면이 밑빠진 독처럼 뚫려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인생의 많은 문제는 자기 내면을 돌보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혼자 사는 즐거움의 저자 사라벤 브레스낙은 미국 주요 일간지를 거치면서 25년간 활발하게 활동한 기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산책을 하다가 불현듯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 모든 사회적 성취를 뒤로하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현재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다. 누군가의 배우자이거나 누군가의 형제 자매일 것이다. 이 모든 혈연 관계에서 자유로운 독신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사회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상사이거나 부하이고 누군가의 선배이자 후배이다. 그 밖에도 당신의 인생에 관여하는 관계는 수없이 많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당신은 문득문득 외롭고 쓸쓸하다. 왜일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아온 짧은 인생이거늘 당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 삶 앞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밀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지속하는 한 당신은 지독한 고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1929년 발표한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에서 여성에게는 자기만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채 30분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 여성들은 버지니아 울프가 살던 시절보다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 아직도 여성들은 남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길러진다.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자는 결핍된 존재이자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1950년대 출간된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의 주인공 삐삐는 혼자 사는 아이이다. 삐삐는 상상력이 이끼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 웬만한 어른보다 힘이 세서 경찰관도 당해낼 수 없으며 자고 싶을 때 자고 뒤로 걷고 싶으면 뒤로 걸었다. 천방지축 삐삐를 보고 어른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혀를 끌끌 찼지만 삐삐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던 만큼 세상을 흥미로운 곳으로 보고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웠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 없었기에 자기가 누린 만큼 베풀 줄 알았다. 나는 가끔은 삐삐처럼 살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후회가 적다. 그래야 세상 탓, 남 탓 안 할 수 있다. 세상 사는 일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내 맘 같지 않은 세상,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상처 입는다. 그럴 때 지친 마음을 보듬어 안고 편안히 쉴 내면의 공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각박한 세상에 나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세상살이가 조금은 여유롭고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니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지고 그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을 익혀두어라. 독일의 시인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고독한 사람을 내버려둬라. 그는 지금 신을 만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고독이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자신의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마련이다.